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조간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부터 보시죠. 어제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으로 침범했습니다. 5시간 동안 휘젓고 다녔는데 농락당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8년이 됐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침범한 이후에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이었고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하는 부끄러운 군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5대 중 한 대는 서울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인천 김포공항 1시간 동안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 전투기와 헬기 대응 출격했지만 그래서 100발까지 쏴봤지만 격추에는 실패했고 심지어 우리 전투기 한 대는 추락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이 이날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에 침범한 그 순간에 우리도 무인기 2대를 MDL 이국 상공에 침투시켜서 북한군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 집안 관리도 안 되는데 뭘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노조 회계 투명화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대 개혁 중에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일단 1번 타자로 내세우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노조 회계감사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감사원에 의해서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해야 하고 회계감사 결과는 항목별로 정리해서 공표가 됩니다. 또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기업 노조와 노총이나 산별 노조 같은 연합단체는 재정 관련 서류를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나. 그리고 정부도 이를 활용해서 재정 운용을 항상 점검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노동계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통계청 자료 발표 전에 미리 열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여전히 통계청 자료를 미리 열람했다. 그게 문정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2016년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된 자료들이 160건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겠습니다. 황수경 통계청장 시절에 336건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수경 전 청장에서 강신욱 전 청장으로 교체되는 시점을 시작으로 514건, 그리고 720건, 615건, 그리고 640건까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법상으로는 미리 사전에 이렇게 배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좀 살펴보겠고요. 마지막 신문 한겨레 보겠습니다.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택시기사.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자, 옷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택시기사 음주운전 합의금 받으러 갔다가 피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11시쯤이었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밤 10시 20분쯤 접촉사고가 있었고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겨주면 합의금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11시쯤 그 합의금을 받으러 집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것은 25일 오전 11시 22분쯤 그 숨지게 한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에 시신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서 문자도 주고받고 했다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여자친구에게 명품도 선물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신문까지 만나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볼 텐데요. 먼저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드디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그 분당 정자동에 보면 그 두산건설 소유 병원 부지 3,000평짜리가 있는데 네. 이것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시고 30년 전에 300억 이상 혜택을 환수했는데 이거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지 이 기업 유치한 거를 욕을 하면 비난하면 되겠습니다.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그리고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네,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또 본회의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 고민하는 사이에 검찰은 또 다른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일까요? 바로 두산의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이재명 2013년 두산중공업 임원을 따로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자동 땅 용도 변경 청탁을 받은 정황도 검찰은 확보했습니다. 바로 두산의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조선일보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이 대표는 2013년 8월에 두산건설의 임원 A 씨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 B 의원과 조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A 씨는 병원 시설이던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표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실장에게 상의하라. 정진상 전 실장과 상의하라라고 그 두산 A 임원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정진상 전 실장은 두산의 임원과 만났던 것도 지금 그 단서도 검찰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 시점도 중요하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가 재정난에 빠진 성남 1화를 정식 인수하기 4개월 전이었다. 이후 성남시는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성남FC 운영 자금을 마련하고자 했고 개발 관련 민원이 걸린 기업들을 잇따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좀 더 요약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여름 두산 고위 임원 만난 이재명 대표 조찬 모임했고 그때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두산건설의 설명을 듣고 정진상 전 실장과 따로 만나보라라고 지시를 한 게 이재명 대표였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판단하고 그건 두산 내부 보고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만남이 성사된 직후에 정진상 전 실장과 두산의 임원은 만났고 두산의 정자동 부지 변경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용도 변경 병원 시설에서 업무 시설로 바꿔줬고 용적률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250%에서 670%까지.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성남시는 이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두산건설이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이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줬고 그 때문에 이제 두산건설은 성남FC에게 50억 원이라는 후원금을 내게 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진상 전 실장이 이렇게 저렇게 성남FC를 운영하는 데 관여하면서 이 일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긴 한데 지금 이 보고서가 맞다면 이재명 대표도 직접적으로 이 일에 관여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는 요소를 만약 지금 이런 의혹에서 빼버리면 네. 의혹 전체가 성립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인허가권, 용도 변경 권한 뭐 이런 것들을 다 시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내부 보고서를 아마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내부 보고서에 저런 내용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뭐 제3자 뇌물죄라는 제3자 뇌물죄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거든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네. 그다음에 대가성이 있었느냐.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경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개발이 멈춰져 있었던 네. 이 땅이 그 도시개발을 하면 각 용도가 다 정해져 있는데 특정의 땅은 개발 이익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그냥
그냥 나대지처럼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경우인데 사실상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해달라라는 민원을 두산은 갖고 있었던 것이고 당시 시장으로서 그 민원인을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 민원인을 만난 것이 마치 어떤 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사전은 그 민원 청탁을 받는 장소인 것 마냥 이렇게 기사화되고 이렇게 정보가 흘려지는 것 자체가 저는 성남FC 사건 자체가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의도를 가지고 용도 변경을 의도를 갖고 일부러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시켜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이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정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시장은 네. 어떤 민원이 있든 간에 그 민원인의 면담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이 업무 절차를 본인의 비서실장이나 혹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만나서 차후 것을 해결해라 라고 지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죠. 이게 종합병원 지을 그 부지였어요. 네네. 보통 그 지역에서는요. 모든 그 시민들께서 그 지역 주민들께서 종합병원 지어달라고 되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년간 계속 누구도 용도 변경을 못 해줬던 거예요. 어떤 시장이라도.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2013년 8월에 이미 두산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이제 그 용도 변경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그 2014년 10월에 성남시에 두산건설이 공문을 보낸 걸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공문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이거를 이 검토해달라. 용도 변경을.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걸 해주면 우리가 그 성남 FC에 후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013년 8월, 네. 그다음에 2014년 10월에 공문. 그럼 이거는 다 이재명 대표가 작전을 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네. 제3자 뇌물이 될 거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다 알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걸 감추려고 아예 이쪽에서 요구한 걸로 아마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제3자 뇌물이나 뇌물은요. 이런 공문을 보내지 않고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왜 공문을 보냈을까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2013년 8월에 그 두산중공업을 만났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100% 떨어지는 제3자 뇌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네. 이 용도 변경을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도장 찍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도시계획위원들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외부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합리적으로 볼 때 이 용도 변경을 통한 공공이익이 얼마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대부분 특별한 이의가 없는 이상 시장은 또 혹은 군수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 그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라는 그 절차 과정에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압력을 가했거나 부당한 청탁을 했거나 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문제가 될 터인데 저는 그런 과정이 없다라고 하면 합법적인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 게 지금 보여드린 이 신문에서도 그 내용은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면 두산건설이 이 용도 변경을 청탁한 그 정자동 부지가 두산의료재단에 1991년도에 매입을 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시에 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우후죽순적으로 다른 병원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병원을 거기에 지어봐야 수익이 별로 안 된다는 판단을 했고 이걸 두산건설이 2003년도에 이제 넘겨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 두산건설에서는 용도 변경을 꾸준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용도 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됐던 2010년도에도 용도 변경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던 그 시절에 병원을 짓지 않으니 두산건설에게 5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까지 매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 세 사람이 중질 의원까지 2013년 8월에 조찬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바뀌었다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보도까지 나왔다는 점을 저희가 조선일보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약식 기자회견하면서 검찰이 출석 통보한 내일은
출석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일단 28일에는 일정이 있어서 광주 내려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잡혀있던 일정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진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고 다만 날짜와 방식은 협의를 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던져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서면으로 대체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날짜와 방식을 협의한다는 그 얘기에 이 대표가 직접 출석이 아닌 서면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물론 당 핵심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그건 아니다. 안 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 안 간다면 더 비판 여론이 들끓지 않겠느냐.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것 또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불응하는 걸로 좀 바닥이 잡혔을지 서면으로라도 좀 결정을 하셨을까요? 여당에서는 떳떳하면 조사에 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2층으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직접 출마해서 출석해서 무죄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성남 FC 사건이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넘겼던 사건인데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명수 대변인님, 예. 서면 조사를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저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대표는 실제로 의지가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 시간이 아마 5시 반 정도 본인 입장을 또 회의를 끝나고 했는데 어제 이제 다른 회의에서도 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이제 지도부 내도 그렇고 상당히 당내 분위기는 격앙돼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대표도 28일 일정 얘기를 했잖아요. 다 네. 공개된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검찰의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은 사실 조금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무례하거나 무도하다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인들도 뭐 우리들도 그렇고 어떤 조사가 필요하면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집안에 일이 있을 수 있는 것도 해외 출장일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전날 전화로 퇴근 시간 다 돼서 뭐 하위 당직자한테 통보하듯이 전화가 왔고 다음 날은 팩스를 보내왔어요. 근데 팩스를 보내고도 우리가 보냈다라고도 알려주면 좋을 텐데 나중에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팩스를 찾았어요. 당대표실로 팩스가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마치 정말 검찰이 연내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일각에서 정말 누군가가 불호령을 내리지 않았나. 정말 그런 소환이 아닌가 이럴 정도의 당내 반응들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 대표가 특히 뭐 당시에 어제 오늘 내려가셨습니다만은 호남 일정도 있고 네네. 실제 오늘 내일은 또 본회의도 제피했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환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요. 사실 저게 어찌 보면 절차가 맞는 거죠. 대표가 얘기했듯이 변호인이 통해서 검찰과 협의를 하고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표는 나가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이 통보한 것 중에 그 방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등기 우편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화와 팩스만 보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등기 우편도 보냈어요. 등기 우편은 본인이 확인돼야 접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찰이 그 피의자를 소환하는 방식은 네. 원래 자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뭐 묻고 뭐 협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통보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피의자 쪽에서 자 통보한 날짜에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일정이 없으니까 그날 나가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통보를 해놨으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전화를 해서 자 28일 날 검찰 통보를 받았는데 내가 28일 날 이만저만하다 그러면 다른 날짜로 언제로 하겠다 뭐 이런 걸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절차다 이거예요. 응?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미리 검찰이 통보하기도 전에 그럼 그 뭐 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날짜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절차에 합당하게 했어요 지금. 했으면 내일 안 나가겠다고 하면 정상적이라면 내일은 안 되고 그러면 언제 이렇게 해서 협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날짜뿐만 아니고 방식도 협의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뭐 궁극적으로 아마
소환 조사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명계를 중심으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검찰의 정치 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저는 뭐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당당하게 임하실 거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생직사 사직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당한 대응이라는 게 나가서 조사받아라 이 말씀이신가요? 당당하게 또 대응하고 있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뭐 어떤 절차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찬 이사장님,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대로 이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것이고 그리고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뭐 계속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한 대로 나가서 받으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요. 다른 소위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또 최근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고 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내 이견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일정 그룹을 형성해가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기에는 정치적 명분상 조금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싶고요. 만에 하나 검찰은 계속해서 소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부가 지속될 경우에 또 일정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 청구라는 상황까지도 사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그 체포영장 때문에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가결하니 부결하니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생 투어라든가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적 메시지를 다 가려버리는 이 악효과를 나타내게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호남 간 것도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 가서 광주 민심 이야기도 하고 뭐 민생 이야기도 하고 싶을 텐데 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28일 출석 안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출석을 안 하기 위해서 호남 간 거 아니냐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죠. 다만 그런 식의 어떤 기사라던가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제가 이재명 대표거나 그 주변 참모라면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일찍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 소환 빨리 나가서 좀 털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향후 정치 일정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1차 분수령은 이재명 대표와는 직접은 무관해 보이지만 노웅래 의원의 이 체포동의안, 구속동의안 이제 가결, 부결 여부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당론으로 결정 안 한다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 내려지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우리가 조금 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여부는 내일 결정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고 이재명 대표도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마 조금 저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실명을 공개한 것 어제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사들의 사진 공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뭐 역사에 남겨야 될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하고요.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발언에 김의겸 의원도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는지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가 자기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검사 150명이 다 달라들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망신 주고 상처 주는데 지금 온 국가적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습니까? 150명 모두라도 알릴 거다. 어제 그러셨어요. 지금 딱 150명을 다 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뭐 정한 건 아니었고요. 무슨 좌표 찍기다, 조리돌림이다. 더 과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좌표 찍기라는 비판에 이거 좌표 찍는 것은 오히려
검사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지금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최영 의원님? 글쎄 그 뭐 서로 이제 상대방의 좌표를 찍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명단 공개 자체가 무슨 불법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검사들 사실은 뭐 이렇게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이면 이 수사를 누가 하는지는 알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저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마치 무슨 뭐 범죄인 포스터 만들듯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 배포를 한 거잖아요. 저런 것들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까지 한다면 결국 수사를 하는 검사들한테 뭔가 겁을 주고 위협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뭐 다른 의도가 뭐가 있겠어요? 이제 중립적으로 본다면 그런 점에서 보면 검사들이 특정 누구를 그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건 그건 좌표 찍는 게 아니고 네.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이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립적 관점에서 보면 네. 자 민주당이 좌표를 찍는 건지 검사가 좌표를 찍는 건지 그거는 뭐 시청자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중진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좌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게 된 거죠. 이재명 수사검사 명단 공개는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일 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 한민식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근데 저런 물론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얘기 끝처럼 한동훈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권 축소하니까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합니다. 네. 그때는 법무부가 그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 개개인은 다 모두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실명까지 적어가지고 그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국이 일반인들한테 공개한 게 아니고 지역위원회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보낸 이제 웹자부라고 하죠. 네. 그런 사진이 들어있는 건데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상 1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보국에서 보냈고 저도 실제로 못 봤어요. 아직까지. 보도된 내용만 봤습니다. 기사에 봤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무슨 그 홍보국에서 전화번호를 밝혔습니까? 개인 신상을 뭘 얘기했습니까? 최병무 의원 말씀처럼 기사 검색만 하면 다 나옵니다. 그 본인들이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거나 언론 브리핑할 때는 가려 열고 다 나와 있어요. 기사에. 부장검사 누구, 차장검사 누구.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공개된 자료를 모아놨고 당원들에게 보낸 자료인데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건지. 아까 말씀대로 소환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날 당직자에게 전화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 모 방송사가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렸겠습니까? 저도 몰랐었는데. 그럼 검찰이 또 피의 사실을 알렸다고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의 사실 일방적으로 알리고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이런 것들이 조리돌림이지 이걸 어떻게 무슨 좌표를 찍어가지고 했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 중에 이런 명단 공개를 보신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국민들께서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랄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과도하게 비판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억지 주장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민주당이 홍보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자료를 지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박찬대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식적인 회의에서 들고 나와서 카메라 앞에 다 공개를 시켰거든요. 이건 민주당 지도부가 나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뭐 특정 수사 검사나 특정 판사를 비판하는 일은 왕왕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실명과 사진을 표로 만들어서 노출시킨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전례가 없습니다. 시민단체가 있을 때 정치권이 오히려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성을 찾자라고 말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전위적인 강성 시민단체보다 정치권이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게 뭐 민주당의 문제, 국민의힘 문제 이전에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서 되는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하나 남고요. 네. 두 번째는 짧게 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게 국민 여론전에 있어서 이런 걸 보여드리면 국민 다수가 동의를 하고 민주당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또는 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수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유보 상태인 이제 중립적인 객관적인 상태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저 좌표 찍기 명단 공개를 보고 그래 이건 검찰이 잘못했네라고 판단할까요? 아니면 야 그래도 정치권이 너무하네라고 판단할까요? 저는 후자일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정무적으로도 이게 이재명 대표 보기에 충성 경쟁하는 것 같지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거나 민주당에게 득이 되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귀영 대변인. 좌표를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뭔가 찔린 게 있는 모양 같아요.
잘못하는 게 없으면 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는 거면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들이 옳다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정보도 아니고 이미 다 드러난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좌표다 뭐다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김기설 씨 유서대필 사건, 그 사건에 관련된 검사 출세했어요. 유우성 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된 분 출세했어요. 그런 그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정권의 노르개가 된 수사,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듣고 이것을 승자에는 한없이 그 봐주는 수사, 패자에게는 가혹한 수사,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로 듣고 역사에서 부끄럽지 않은 수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사실 이런 그 정말 마음이 들거든요. 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법치주의예요. 그럼 법치주의의 기본은 뭐냐면 사법의 독립이에요. 그러면 사법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검찰과 법원입니다. 그러면 검찰과 법원의 독립이라는 건 그 안에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가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도록 여론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고 정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거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북한에서 인민재판하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상민 의원이 하는 말이 몰상식적이고 위험하고 이성을 잃었다. 그 세 가지 말을 딱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계속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저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윤건영 의원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경기지사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입장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윤건영 의원은 그 진술을 부정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만났더라도 이재명 지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번에 불과했을 것,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역시 지난해 1월에 만난 건 사실인데 친명계 의원들의 소개로 만난 것이지 유동규의 소개로 만난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을 전해드린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진술을 부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시죠. 오늘 김용 측은 전부 공소사실 부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할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거고 밝혀질 겁니다. 다. 민주당에서 본부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심을 떠났어요. 그거 부분에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다음에 또 그러시면은 제가 어떻게 만났고 어디서 만났고 그다음에 몇 번을 만났고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인 진술이 추가적으로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신문 함께 보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윤건영 의원을 2017년부터 알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경기 관광공사 사장 시절에 청와대에서 윤건영 당시 국정상황실장을 2번이나 만났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난해 1월에 이재명 대표를 도지사실에서 3자 3명이서 만났을 때는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도 있었다. 그래서 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두 차례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그때 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기도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관광공사 기획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윤 의원을 만났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진상 전 실장의 요청으로 2021년 1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할 그 즈음 정진상 씨에 의해서 윤건영 의원을 이 대표에게 소개해줬고, 이는 이 대표가 민주당 내 지지가 좀 약한 친문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 의원님, 뭐 이 정도면은
꾸며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걸 가지고 저런 진술을 받고서 이제 검찰이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과연 2019년에 청와대에 그 유동규 당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방문한 적이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측하고 윤건영 의원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작년 1월 달에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그 지사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는 걸 또 완전히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유동규 씨가 배석했는지 안 했는지. 유동규 씨는 지금 3자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배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도 별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으로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그날 뭐 자기가 마중을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윤건영 네네네. 의원을. 그런 것까지 보면 아마 검찰은 이미 여기서 누구의 말이 가장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건 다 확인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이제 뭐 법정이나 이런 데 가서도 다 증거로서 뒷받침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에 사실은 정진상, 김용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같이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1월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둔 뒤에요. 네. 그만둔 뒤에 아무 무직 상태에서도 이런 일을 수행했구나 하는 거를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캠프에 없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캠프에는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네. 저렇게 뭐 정진상 그 당시 실장의 이러저러한 지시를 받아서 이른바 미션을 수행한 거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강 대변인 어떻습니까? 뭐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유동규 씨의 발언이 더 무게가 있다, 더 진실되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윤건영 당시 의원이 이재명 당시 지사를 만난 것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윤건영 의원의 손을 잡고 싶었을 터인데 그런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유동규 씨가 했을까? 글쎄요.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의원들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100번 양보해서 청와대에서 유동규 씨를 윤건영 씨가 2번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기억하겠습니까? 생판 처음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안은 한 사람을 만난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의 신뢰가 어떤 신뢰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저런 정황상 정치 상식으로 볼 때 안 맞는 구석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대표는 시종일관 대장동 일당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죠.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성남시 공영개발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셨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는 게 맞아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저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해지겠고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자, 저렇게 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윤건영 의원도 뭐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간 좀 깨림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문재인 쪽 의원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에게 뭔가 어드바이스, 조언을 하고 가까이 지냈다는 걸 알려지면 문재인 지지층에게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서로 다른 이유가 있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역할이나 입지를 자꾸 부정하는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나 그 캠프 그룹에서 상당한 위상,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윤건영 의원을 직접 연결해 줄 정도의 위상과 입지를 가진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되어버리면 아 실제로 유동규가 실세가 맞았고 대장동 일당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게 맞구나라는 여러 가지 의혹의 또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것 같고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상황실장이었잖아요. 친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고 최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기자회견문을 대독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일상적인 사실 만남이겠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대선 경선 그 첨예했던 시기에 이재명 대표를 유동규 통해서 따로 만났다. 뭔가 모종의 이야기를 나눴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팬덤에서도 좀 더 강성인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많이 지지했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 팬덤들 모이는 사이트, 트위터 상에서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소위 친문 진영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뭐 윤건영 의원이 본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대선 주자가 만나자고 하면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후가라고 할까요? 윤건영 의원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친문 팬덤의 약간의 분화는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타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년 그때 대선 경선 때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지금 대표가 굉장히 격하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죠.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문 후보님 주변에 지금 너무 좀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가 아니라 좀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사람을 이 부패한 기득권자 또는 뭐 친재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 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종북 좌파 뭐 이런 딱지와 또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욕심 같아서는 저는 호남에서부터 압승을 거두어서 조기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그렇게 사실상 빨리 결정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삶 세상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광주, 전남북 우리 국민들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랬기 때문에 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는 인기가 없고 그래서 윤건영 의원을 좀 끌어들여서 그들의 표를 좀 받아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명수 대변인. 예전 영상인데요. 저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야 당대표기도 하고 지난 대선 때 1,600만 표를 받은 유력한 후보였지만 저 때는 문재인 대통령 거의 대세였죠. 네. 당내 경선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으니까요. 추격자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매성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친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차례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거 좀 과했다는 사과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친문 지지자의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은 이재명 후보를 또 받아들이고 지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전 유동규 씨에게 잠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분이 약간 좀 허언증이랄지 과장된 표현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은 지금 범죄 혐의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인데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자들 만나서 뭐 자기가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이제 과시를 하고 다니는데 아니 경기관광공사 사장할 때 국정상황실장을 만나서 저런 프로젝트 설명할 수 있는 거죠. 1대1로 했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같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렇게 일방적 주장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딱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렇게까지 본인이 대표하고 이재명 시장과 최측근이라고 한다면 일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이재명 후보한테 직접 보고하느냐?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직보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캠프에 그렇게 실세겠습니까? 캠프에도 없었는데 없었다고 분명하게 확인을 하니까 자기네 비선으로 움직였다고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보도됐습니다만 뭐 자기가 법무장관하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찰에 이런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물어봅니다. 그럼 캠프에 그렇게 인재를 찾고 다녔다고 하니까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고 얘기했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런 주장이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의 진술을 토대로 저희가 보도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이제 뭐 조금씩 드러나지 않을까,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했다, 도발했다는 소식
아마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북한의 도발보다 우리 군의 미숙한 대처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5시간 넘게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종일 무인 타격 기절이 속도가 빠르며 목표 식별 능력도 대단히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원인 분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군의 실태를 좀 따끔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선일보 보시죠.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은평, 서울의 은평까지 내려가서 5시간 동안 농락하고 갔는데 우리 군은 한 대도 못 잡았다. 그리고 김포 인천공항 1시간 동안 운항 중단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만 안겨줬다. 엄청난 소식이 전해졌죠. 자, 군은 이날 북한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작전에 동원된 공군 경공격기 한 대도 출격시켰는데 이륙하자마자 추락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고 공격형 또 헬기로 기관포를 100여 발 사격해봤지만 무인기 격추에는 실패했다. 최병 의원님,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 군사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 무인기가 워낙 작은 거 아닙니까? 1.8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작다는 얘기는 레이더에 잘 포착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저공 비행을 하니까 또 레이더에 잘 포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 육안으로는 볼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었죠. 어제 그 인터넷상에 돌아다녔어요. 네. 그 휴대전화를 이렇게 촬영한 장면들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014년에 북한의 무인기가 그 우리 국내에 추락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북한 무인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구도 하고 훈련도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놨는데 네. 지금 5대 중에 단 한 대도 지금 잡지를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굉장히 안타깝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돼요.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작은 거기 때문에 기관포를 100발을 쐈는데도 맞추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게 혹시 그 이제 우리 경공격기가 추락한 걸 포함해서 사실은 훈련 부족 때문이 아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매우 정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북한에 지금 최대 무인기가 1000대가량 된다는 건데 최대로요. 네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 이후로 8년 동안 대비를 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인기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 과연 앞으로 더한 도발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되고 두렵기마저 합니다. 전문가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북한이 노리는 건 이게 심리전이에요. 불안감, 공포심, 그 정보에 대한 불신, 드론 공격에 의한 심리적 효과를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이 불가합니다. 불안감, 공포심, 불심 어느 것 하나 해소하지 못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네, 물론 5년 전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 이제 성주까지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까지 왔다가 가는 것을 우리가 미리 발견한 게 아니라 그때는 다녀간 걸 추락한 걸 잔해를 발견해서 알아냈었거든요. 뭐 이번에는 그래도 감지를 했다, 경고 사격하고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 군에서 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다 솔직한 정보 공개와 함께 앞으로의 대응책을 좀 제대로 마련해야 합니다.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였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 이 드론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라는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매번 당하고 나서 국민들 불안 야기되고 나서 그냥 믿어주세요 반복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나 이 대응 체계 마련으로 이 드론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응 태세 갖출 수 있도록 국회도 입법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러시아 측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시가지를 막
공격하는 장면을 우리가 영상으로 이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현대전에서 드론을 통한 공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만큼 여기에 대한 대응 체계나 로드맵, 뭐 추후적인 대책까지도 국방부에서 좀 자세히 말해줘서 방금 전문가 이야기처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 무인기 도발이 처음 있었던 그 당시 속수무책으로 당했었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속수무책으로 당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오도막고 있는 백령도 상공에까지 누비고 유유히 비행했다며 수도권 방공망이 통째로 뚫린 셈이다. 저런 굴욕적인 발언을 이번에 또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 8년 동안 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무인기가 처음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 언론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국회 상황도 그랬고요. 모든 분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이 대비책 마련해야 된다. 앞으로는 진짜 이 드론에 대한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얘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사실 다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건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물어보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과연 군은 무엇을 했나? 그러면 그 2014년도에 그런 일을 겪고 그 드론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을 만들었나? 아니 9.19 군사 합의 뭐 무슨 그 북한하고 대화하고 평화하고 뭐 별의별 얘기는 다 들었지만 저는 과연 우리가 북한의 만약의 침공에 대해서 우리는 그 각 개별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는 그것도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군은 과연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을까?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런 게 탁 나와야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거고요. 분명 지금 그 북한의 작전은 뻔히 보이거든요. 보세요. 탄도미사일 계속 쏘죠. 네. 핵실험하죠. 네. 근데 슬그머니 또 이제 이거 드론 띄우는 거잖아요. 무인기를.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에서 우리 내부가 막 분열하겠죠. 아 이러니까 평화하자고 했잖아. 또 전쟁할 거냐 이런 얘기 또 나오게 만들 거고 뭐 뻔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이거를 대비책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귀양 위원장님. 신문 하나 보고 안 그래도 반박하실 것 같아서 기회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동아일보를 함께 보겠는데요. 정민경 의원의 지적이 나올 만한 그런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대응 출격 공군 KA-1 전투기 횡성학교 50m 옆에 추락했다.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출격을 시켰는데 출격하고 대응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로 출격하자마자 이륙하자마자 그대로 꼬꾸라졌다는 겁니다. 다행히 조종사 2명은 비행기에서 전투기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심지어 횡성학교 50m 옆에 추락,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던 아찔한 순간을 군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공군에 따르면 사고가 난 전투기는 이날 오전 11시 39분경 강원 원주 기지 활주로에서 이륙한 직후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에 성공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아직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KA-1 이 전투기는 KT-1 기본형 전투기를 개량해서 만든 항공기인데 2005년 도입됐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복귀양 위원장님,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혹시 이런저런 훈련을 못하게 한 것 때문에 우리 군의 대응 태세가 많이 약해진 것 아니냐, 무력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탓 아닙니까? 훈련을 못하게 했다라는 말보다는 그때는 세계의 큰 사건이었죠.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 이런 것들처럼 북한과 미국의 화해 무드 그리고 남북한의 화해 무드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해를 추구함과 동시에 네. 결국은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은 힘이다라는 기조로 해서 우리의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성과가 얼마 전에 체코에 우리 K9 자주포 수출됐다. 체코 대통령이 와서 웃으면서 맞이했다라는 기사 봤지 않습니까?
이것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도 아니고 그 이전부터 쭉 해왔던 그런 성과들입니다. 여기에서 이번 경비행기 추락과 관련해서 제대로 이것을 살피지 못한 그런 책임 져야 되죠. 그리고 이번 무인기가 내려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던 것, 7년 전 그 사건, 그 사고 이후에 그 도발을 막기 위한 우리 준비가 덜 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 소재와 더불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뭘 했느냐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무기 수출했습니다. 이런 성과도 있습니다라고 정말 유치한 변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이런 사건 사고들이 우리 국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정쟁의 도구로밖에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합니다. 근데 이 책임의 소재가 문재인 정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탓이 아니고 지금 잠깐만요. 이런 일이 벌어진 그러니까 책임을 탓인 거죠.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야 뭐 탓인 진영 거지. 논리를 가지고 정쟁을 하겠다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이런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발을 잘 대응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국민들도 불안감 없이 또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좀 미숙한 그런 보도들이 안 나왔으면,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서 의원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이 파이팅을 외쳤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팅을 외치는 과정에서 서 의원이 한 시민과 또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니 분양소 앞에 와가지고 너 분향소 앞에 와서 분양소 앞에 와서 화이팅 외치는 사람은 안 이상하고 자, 관련해서 신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서영교 의원 이태원 분향소에서 파이팅 했는데 그 논란이 뒤늦게 불거졌습니다. 서 의원이 지금 저 영상에서 보셨듯이 한 시민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유가족과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내자는 의미에서 파이팅을 외친 것이다. 근데 분향소를 정치적 시위 현장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를 본 한 여성이 이제 항의를 했죠.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서 의원은 이상한 사람이네라고 한 뒤에 촬영을 하던 보좌진에 가서 저 사람 좀 찍어놔라, 증거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 의원은 이제 이 논란이 지금 불거지자 고소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이 해프닝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서영교 의원 하면은 지난번에 그 군대 속옷 그 예산 뭐 깎았다고 막 그 최고위에서 발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네네네. 네, 그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서영교 의원을 기억하고 있는데 또 이제 이태원 분향소에 가서 파이팅을 했다. 아니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아까 지금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핵심적으로 지금 여기는 분향소예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간 거예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떠나서. 그럼 분향소에 갔으면 여러 가지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각오하고 간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나쁜 얘기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참아야 돼요, 사실은. 하여튼 어떤 경우에든 참아야 돼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이 거기서 파이팅을 외치고 뭐 나 그렇게 문제가 됐던 상대방을 고소하겠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민주당의 과연 속내는 거기에 분양하러 간 거냐, 또 이걸 이용하러 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명수 대변인님, 그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는 저 지금 한 여성의 목소리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래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좀 가만히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실제로 분향소 주변에 네. 가면은 저는 좀 이거는 뭐 진영의 문제랄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애통해하는 12구 참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계시고 분향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좀 일부 보수단체 쪽 분들이 좀 과도하게 좀 이렇게 소리도 많이 내고 네네. 시끄럽게 하는 게 누구나 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가시면 그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이 갔을 때 다짜고짜 와가지고 이제 욕설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 상황에서 서 의원 말씀대로 무슨 유족들한테 파이팅 외친 건 절대 아니고요. 본인 보좌진이나 있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서로 뭐 조금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유족들 계시고 분향소 앞에서는 조금 저런 집회랄지 저런 욕설을 한다든지 본인이 반대하는 민주당의 야당의 의원이 왔다 하더라도 분향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좀 용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배우 송중기 씨입니다. 최근에 드라마를 잘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는데 송중기 씨의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상대는 영국 여성이라고 합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인데 송중기 씨가 영국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사의 입장도 나왔는데 뭐 인정한 것 같습니다. 송중기 씨가 한 여성과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열애설이기도 한데 영국인이어서 더 화제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톱스타가 이제 외국인과 이 열애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최근에 이 드라마로 송중기 씨의 주가가 다시 한번 최고조로 올랐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 같고요. 소속사에서는 이 송중기 씨가 만나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지만 발빠른 네티즌이나 연예 매체는 대부분 특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영국 출신의 이 배우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개인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분이고 뭐 제가 여기서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분의 이름을 송중기 씨가 다른 시상식에서 수상소감하면서 네.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말했던 게 그때 그게 바로 이분이었구나라는 것까지 다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사랑하는 거 좋은 일이니까 예쁜 시선으로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송중기 씨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또 개그맨 박수홍 씨입니다. 지난 23일 박수홍 씨가 혼인신고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어제 방송된 저희 TV조선의 조선의 사냥꾼이란 프로그램의 그 결혼식 뒷얘기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자, 송사에 휘말리면서 힘들어했던 과거 모습과 달리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오, 너무 이쁜데요? 여보, 아이돌 같아요. 예? 내 와이프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이돌처럼 이쁘지 않아요? 진짜 이쁜데 오늘? 진짜 이뻐요. 너무 이뻐 오늘. 장난 아니야. 여보 아이돌 같아. 아이돌. 장나라 씨도 닮은 것 같아요. 장나라. 그러네. 진짜. 정미경 의원님, 나이 차이가 23살이나 난다고 하던데요. 그 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조금.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할 때는 제가 5살 여다에 그 지금 제 남편하고 결혼했을 때도 사람들이 다 되게 놀라워 했고요. 집안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다른 친척분들한테는 2살 여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23살 그러니까 솔직히 상상이 너무 안 가는데 네. 그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잘 어울리는 모습이긴 했는데 그동안 박수홍 씨는 사실 아내를 향한 그 무차별적인 공격 때문에 아내를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도 바로잡고 공개도 하게 된 거죠.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우리 여보가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웃는 모습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로 우리 사랑을 의심하고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던 거를 알아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돈 관리도 다 제가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 얘기는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두 사람, 아름다운 사랑을 좀 피워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이 프로그램 명을 말씀드리면서 사랑의 사냥꾼이라고 박수홍 씨를 제가 생각한 나머지 조선의 사랑꾼을
조선의 사냥꾼이라고 잘못 프로의 명을 얘기했는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사랑꾼은 매주 월요일 10시 저희 TV조선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